자, 이어서 우리는 제 13강입니다. 13강은 교재 페이지 177쪽 25번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은 거기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다음에 행위를 하는데 그 다음에 행위는 무엇이냐? 즉 대수선하고 증축입니다. 대수선 증축. 그래서 여기 1번은 대수선을 얘기하고 2번, 3번은 묶어서 증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시험지 나올 때 그거 대수는 간단하니까 주로 어디에서 나올 것이다? 증축에 대해서 나올 것이다. 다만 증축은 2번, 3번 두 개로 쪼개놨죠. 자, 2번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 사용검사일, 이렇게 나와요. 사용검사일. 자, 사용검사란 무엇이냐?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 승인 받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에 의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 검사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용 검사에는 주택법상입니다. 그래서 공사 끝나고 사용 증축에 있어서 먼저 사용 검사일. 다만 주택법에 의한다 하더라도 거기 아파트 같은 건 다 완료됐는데 아직 적용이 안 되거나 부대설이 안 되면은 뭘 받냐면 가로열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요. 부터 몇 년이 지나야 증축할 수 있느냐? 15년 지나야 되죠? 15년. 이게 이제 기간 계산에서 시기가 이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질 때, 주택을 질 때 꼭 주택법에 의해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질 때도 있어요. 그때는 뭐 받았다고 얘기할까요? 사용 승인일. 그 사용 승인 나오죠? 이건 뭐다? 건축법에 지었을 때. 그때부터 몇 년 경과되고 15년이 경과될 때. 두 번째, 증축이란 것은 늘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늘리는 거예요. 그럼 한 집당 얼마까지 늘리냐 하니까 거기 30% 시험지 나왔어요. 객관식 30% 이게 나왔고, 다만 면적이 작은 집이네. 몇 제곱미터 이마일 때? 85제곱미터 이마일 때는 40%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시험지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공용 부분은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공용 부분. 그러면 뭐냐면 공용 부분 늘렸어요. 그럼 지금 얘기한 30%, 40%를 깎아 먹을까요? 안 깎아 먹을까요? 안 깎아 먹는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동그라스 3번. 근데 단순히 그 집 사이즈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갖다가 만드는 경우, 세대를 추가로 세대를 늘릴 수 있어요. 이걸 뭐라냐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그래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그러는데 얼마까지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거기 몇 퍼센트입니까? 15% 이내까지라고 나오죠. 이거 중요하죠. 만약에 원 세대수가 100세대였다. 그러면 몇 세대까지? 15세대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 그 이미지 어떤 식으로 늘릴 수 있는가를 갖다가 그림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늘릴 수 있다. 세대수 증가형. 자, 이렇게 위로 늘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옆으로도 늘릴 수 있고 별도로 동을 하나 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증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형태의 증축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건 기역일까요? 니은일까요? 디귿일까요? 기역이겠죠? 기역.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 기역을 특별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인데 특별히 뭐라 부르냐? 거기에 뭐라 부른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 불러요. 이놈은. 그러면 요거는 수직이니까 도대체 어떤 한도 내에서 하느냐? 밑에 기역, 니은 최대 몇 개층까지 되고? 3개층까지 되고, 그리고 설계도 같은 거 봐야 돼요. 즉 니은에 보니까 구조도 보이등 대통령령으로 요건을 갖출 거. 설계도 같은 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올리는 거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 제일 밑에 보충. 보충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15층 이상일 때는 몇 개층까지? 3개층까지. 14층이 할 때는 2개층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 나온 적 있고. 그리고 구조도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봐야 되니까. 설계도 같은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리모델링은. 어쨌든 중축은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15년. 이런 것도 중요하고. 다음 26번 밑에 177점 밑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렇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하면은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죠?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가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보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뭐 관련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나중에 자세하게 배웁니다. 시험지 잘 나오죠. 나중에 주택법 뒷부분에서 배웁니다. 178조 입주자. 입주자라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법상 입주하고 좀 달라요. 공동주택 관리법상 입주자는 주인 쪽 소유자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직계점에서 그러죠. 여기 입주자는 주택법상 입주자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등록 말소할 때나 주택 공부할 때나 이렇게 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입주자는 동그라미 보내보니까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얘기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법상 입주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2번 리모델링 할 때는 리모델링 할 때 입주자 그러면 누굴 얘기하느냐? 리모델링 허가할 때는 입주자 그러면은 소유자,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점에서 요건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 거의 비슷하네. 얘네들 갖다가 입주자라 불러요. 그래서 입주자가 다양하게 쓰인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입주자가. 다음 사용자. 사용자는 공동주택 관리법과 똑같아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법 사용자는 뭡니까? 세든 사람이잖아요. 그죠? 민법상 표현을 빌린다면 임차권자, 전세권자가 될 거란 말이죠. 됐고요. 다음 관리체 29번. 관리체는 공동주택 관리법을 그대로 갖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자세하게 5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거기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대로 갖다 쓴다. 마지막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의할 것은 여기 주택 건설 공급. 주택 건설 공급은 다른 것 빼놓고는 이 법에 의한다. 건설은 건설이고 공급은 뭐라고 그랬죠? 공급은 분양이나 임대라고 그랬죠? 분양이나 임대. 그리고 주의할 것은 여기 주택 관리는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주택 관리는 안 들어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들어갑니다. 제2장 페이지 179쪽 거기에 01 주택 건설 사업자 등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나왔죠. 16, 17, 18, 19, 20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항상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면 뭐 보통 쉽게 나오고 어렵게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래 놓고 거기 첫째 제목을 주택 건설 사업자 등 그랬어요. 등은 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 주택을 건설하는 자만이 아니라 대지를 조성하는 자다. 그 뜻입니다. 주택을 건설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대지를 조성하는 자를 합쳐서 주택 건설사업자 등 그렇게 불러요. 그럼 이들은 주택을 건설하든 대지를 조성하든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 나와요. 일단은 누구한테 등록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하고, 그러면 주택은 얼마나 지을 때? 주택은 연간 1년 내내, 주택은 1년 내내, 단독택은 20채 이상 지을 때 20호 이상, 공동택도 20세대 이상 지을 때. 그런데 예외적으로 30채 이상 지을 때 등록하는 친구가 있네. 누굴까요? 도시형생활택. 도시형생활택은 30채 이상 지을 때 등록하는 거예요, 연간. 20채 지을 때는 안 등록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도시형생활택 괄호 열고 이상한 말이 떠 보인다? 원명택과 주거전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할 때도 역시 30채 이상의 기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또 뭘까? 원명하고 85 초과가 들어간다? 원명하고 85 초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은 원룸도 비싸지만 옛날에는 원룸은 좀 쌌어요. 이 원룸은 정식 원룸 얘기하는 거예요. 살비 원룸 아니라. 정식 원룸은 공동택이라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공동택. 정식 공동택이잖아요. 그러면 각각 구분해서 소유권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원룸이 쌌기 때문에 이래서 진대도 비싸 그렇게 비용 안 들고, 지금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서 어떤 분이 퇴직할 때 한 동을 갖다가 원룸 한 동을 짓는 거 이렇게 그러면 9세대를 지은 거잖아요, 그죠? 소유권을 몇 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원룸 9개를 갖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퇴직하면서 예를 들어서 집을 갖다 저기 어디 딴 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니까 영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도 그럼 어디 살아야 된다? 여기서 삶을 관리하려면 원룸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원룸이 너무 조그매요. 그래서 이걸 철거해서, 이건 불법으로 되잖아요, 그죠? 크게 하면은. 그래서 양성화 시켜서 이제는 뭐 아예 지을 때부터 하나를 큰 걸로 이렇게 허락해 준단 말이죠. 그것도 얼마 제곱미터 초과할 때? 85 제곱미터 초과할 때. 이거 하나는 괜찮아요. 이거 하나 큰 거 좀 괜찮아요. 취득자 그 주인이 살란 뜻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이럴 때는 몇 세대 기준이다? 똑같이 30세대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까지 등록인데, 여기까지 등록한데, 누구한테 등록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얘기했어요. 주택만 얘기한다. 또 하나 뭐가 있었다? 대지 조성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지 조성도 얘기해야 되겠네? 연간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오잖아요, 그죠?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할 때 등록해야 돼요. 그런데 등록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 2번. 비등록 대상. 등록하지 않는 친구. 비등록 대상입니다. 거기 네 친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사. 이런 공공기관은 등록 안 해도 괜찮아요. 등록 안 하고. 또 리얼. 공익법인도 등록 안 해도 괜찮아요. 공익법인도. 이게 옛날에 시험지 나올 때 공익법인을 뭐를 냈냐면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그걸 시험지에 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생소한 걸 낸 적이 있었어요.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는 공익법이니까 등록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미음이에요. 요놈에 주의해야 돼요. 미음은 뭡니까? 주택조합이죠. 근데 주택조합이 등록을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같은 친구인 동업자인 등록사업자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자 같이 할 때는 주택조합 등록할 필요가 없다. 왜? 누가 이미 등록했으니까. 등록사업자가 등록했으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주택조합이 누구하고 같이 할 때만, 등록사업자하고 같이 할 때만 등록 안 하는 것이지 혼자 할 때는 등록해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비읍.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일명 고용자라고 불러요. 고용자. 이 고용자는 그 근로자 아파트, 직원 주택을 지어주는 회사 입장이에요. 회사 입장. 회사가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아파트 같은 거 지어주는 거예요. 이때 이를 고용자라 불러요. 근데 이 고용자는 거기 보니까 누구하고 또 같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등록사업자로 공동으로 하니까 등록사업자가 등록했으니까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 고용자는 항상 공동으로 항상 등록사업자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고용자는 등록하는 일이 없어요. 등록하는 일이 없어요. 항상 같이 하니까. 그런데 주택조합은 혼자 할 때도 있잖아요. 주택조합 꼭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까. 그래서 주택조합은 등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등록 기준에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린 기본 강의에 맞춰서 일단 맞춤 강의합니다. 넘어가서 봅시다. 이거 하셔야 돼요. 자본금 얼마입니까? 이거 잘 나오죠? 쉬운 문제로. 자본금 얼마 이상? 3억 원. 자산평가 개인은 얼마 이상? 6억 원. 법인은 3억 원, 개인은 6억 원 이상입니다. 자산평가에 이렇게 되는 거고 외우시고. 기술자. 주택건 사업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있어야 되고, 대지주성 사업할 때는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사무실. 굳이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적당하면 돼요. 적당하면 되지 몇 제곱미터 그건 필요 없어요. 사무실 면적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 놓고 밑에 보충 아셔야 돼요. 등록사업자 결기억 사유. 여기에 해당하는 증거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등록할 수 없다. 누구한테 등록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첫째, 미성년자, 비성년 후견인, 비한전 후견인. 민법에서 많이 배웠죠. 그거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파산 선고 받은 자인데 주의하세요.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되면 괜찮아요. 세 번째, 부정수표 단속법 나가서 실형 선고 받고,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고, 실형 선고를 뭐다? 돌아다닌다, 교도소에 갇혀 있다.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무슨 형 이상? 금고 이상. 금고 이상. 금고는 뭔데? 금고 털다 걸리면 금고냐? 그건 아니고 금고 보겠습니다. 형은 모두 형법상 9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뭐가 있냐면 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징역, 그 다음에 금고, 그 다음에 자격 상실, 자격 정지, 그 다음에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9가지 형이 있는데, 금고 이상은 금고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래서 금고 이상,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여기 이거 받고, 실형 선고 받고 몇 년 지나라고요? 거기 몇 년 지나야 된다? 2년, 2년이 핵심이에요. 2년이 핵심인데, 근데 실제 논리상 볼 때 이 사형 선고 받았는데 2년 지나봤자 의미가 없죠. 사형 선고 받고 2년 지난 다음에 유령이 돼가지고 금요일 날 밤, 비 오는 날 밤 11시 반에 국토교통부 직원한테 똑똑똑 해야 저 어디서 누구십니까? 제가 사형 선고 받았거든요. 근데 주택법 보니까 2년 지나야 등록했을 때서 2년 돼서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사형은 거의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사면 되면 괜찮아요. 사형. 사면 되면 2년 돼요. 사면. 근데 사형 사면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징역 근고입니다. 징역이나 근고 살고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2년 지났는데 징역 근고는 어떻게 살았냐? 둘 다 똑같이 교도소에 갇혀 지내는데 징역은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영화 뭐 6번 밤인가 8번 밤인가 뭐 그 영화 보면 일하죠. 그게 징역이 원칙적으로. 근데 금고는 그냥 갇혀 있는 건데 본인이 원하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원한대 이게. 저도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금고가 하더라도 본인들은 대부분 원한대. 일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외국은 이걸 같이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해요. 자, 그 정도.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형은 뭐가 많이 쓰이냐면은 시험 문제는 징역하고 벌금이 많이 외우는 게 나오죠. 어쨌든 요거 살고서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2년. 다음 네 번째.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받고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들어가 살아요? 돌아다녀요? 돌아다니죠. 그거 몇 년 지나야 돼요? 아니에요. 2년이 없어요. 그거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집행유예는 2년이 없다가 중요합니다. 시험 선고는 끝나고 2년 지나야 되고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끝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말소됐어요. 5번. 거기 말소된다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았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돼요. 한번 말소당했으면 2년 지나야 돼요. 누구한테 말소당했으면? 국토교통부장한테.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가로 열고 1번, 2번은 제한다 되어 있죠? 1번, 2번 말소는 제한다. 그건 꼭 2년 지나도 되는 건 아니다 뜻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만약에 14살짜리다. 등록돼야 안 돼요. 말소당했죠? 14살짜리 혹시 잘못돼가지고 등록했으면 말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2년 지나면 16살인데 될까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제한다. 그거는 2년에 있다가 되는 건 아니다. 또 밑에 파산선고 반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선고 반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데 3년 지났어요. 그래서 복권되지 않았죠. 그죠? 복권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2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2년 해도 필요 없다. 다음 6번. 임원이 법인일 때, 임원이 지금 말한 5가지에 속할 때, 이사나 감사 등이 이렇게 되면 이 법인 등록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셔서 올라가서. 그래서 서류는 누구한테 낼까요? 등록 신청할 때 서류를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시를 하게 되겠죠? 당연히. 됐고. 변경신고. 등록해놓고 보니까 변경이 생겼네. 보통은 며칠 내 변경신고해야 됩니까? 30일 내 변경신고하고 경미한 경우는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괜찮다. 이거 보시면 됐고. 다음 등록사업자 시공. 이건 나중에 심화 강의 때 해야 되건. 이런 건 나중에 심화 강의 때 하고. 넘어가서 182쪽. 182쪽. 주택건설사업 등록 말소 등. 괄호 5번. 여기 등록 말소 등이란 등록 말소와 영업정지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 말소와 영업정지 한다. 누가? 당연히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게 돼 있죠. 그 사유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좀 거기 치읍까지 나와 있죠. 기억부터 치읍까지.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일단은 영업정지는 몇 년 기간이냐? 1년 이내 기간입니다. 영업정지는 위에 보면은 1년 이내 기간이고, 그 다음에 시험지에 잘 나온 게 뭐냐? 기억하고 미음. 기억과 미음, 요거. 기억과 미음은 둘 다 동그라미 치시고, 기억, 미음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말소하여야 한다. 말소하여야 한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억, 미음. 기억.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방으로 등록했다. 미음. 등록증을 남한테 빌려주다가 걸렸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로 가도 괜찮으냐면은 우리가 옆에 183쪽 2번 공동사업 주체 아주 중요해요. 공동사업체 중요합니다. 자, 여기 공동사업체는 누가 등장하냐면 3명이 등장해요. 3명.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인데 동그라미 1번은 토지 소유자, 2번은 주택조합, 3번은 고용자가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 3명은
아파트 같은 거 건설하는데 전문 그룹은 아니에요, 사실상은. 좀 서툴러요. 그래서 누구하고 손잡고 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등록 사업자하고 손잡고 일을 한단 말이죠. 실제로 이 건설 분야는 얘가 책임지게 되겠죠. 등록 사업자하고. 이렇게 둘이 각각 공동으로 하니까 뭐라 한다? 공동 사업체라 부른다. 그래서 공동 사업체는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 사업자, 주택조합과 등록 사업자, 고용자하고 등록 사업자가 나오는데 시험제가 잘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말꼬리 잡는다. 말꼬리. 이렇게. 1번. 토지 소유자가 주택 건설할 때는 거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해야 한다 아니고. 두 번째.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거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일단 아시고. 두 번째, 이 주택조합 중에서 뭐는 빠지느냐? 가로열고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특자는 빠진다. 아셔야 돼요. 거기 나오죠.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특자는 빠지고, 그 다음에 원래 누구하고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타, 우리 야구할 때 대타 하듯이 등록 사업자 말고 대타가 누가 나올 수 있냐면 가로 열고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특공사, 지방공사하고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마지막 뭐가 나왔습니까? 고용자 나왔죠. 고용자는 그 자기 직원들 아파트 지어주는 거죠. 이 고용자는 끝에 보니까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해야 된다. 시행해야 된다. 그게 핵심 말입니다. 그것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184쪽 위에 올라가셔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로 장사를 한다 그러면 혼자 하는 거예요? 동업하는 거예요? 동업이죠. 동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책임 분담을 해놔야 돼요. 책임 분담을. 부부 생활도 책임 분담 하듯이 국그릇은 당신이 닦고 밥그릇은 내가 닦고 이 식으로 숟가락은 당신이 닦고 이런 식으로 벽에는 당신이 피고 이불은 내가 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공동사업체의 구체적인 업무 비용 책임 분담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이고 그거 시험제 나왔어요.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어서 옆에 185쪽 갑니다. 185쪽 주택조합. 주택조합 시험지 잘 나와요. 시험 잘 납니다. 요번에도 나왔어요. 24회도 나왔습니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24회도 주택조합 나왔어요. 좀 어렵게 나왔어요. 23회도 나왔고 지작년 24회도 나왔고 주택조합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25회 2022년도도 주택조합은 거의 나온다 봐야 돼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택조합이 아주 내용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택조합은 아주 중요하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핵심적인 것이다. 핵심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주택조합. 이미 주택조합은 아까 앞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배웠어요.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 리모델링 택조합이 있다 배웠어요. 보니까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여기까지가 뭐냐면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이다 그랬어요. 이미 배웠어요. 지역택조합, 직장택조합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뒷부분 리모델링 하기가 이것이 리모델링 택조합이죠. 하려면 뭘 받아야 되느냐?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느냐? 퉁쳐서
시장, 군수, 구치장 그러면 돼요. 시장, 군수, 구치장에게 인가받으면 돼요.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똑같이 인가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괄호 열고 조그만 놈이 하나 있다. 그거 주의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고하는 직장 특잡은 제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고하는 직장 특잡은 제한다. 그거 조그만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 특잡은 원래 아까 뭐 받는다고 그랬죠? 인가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직장 특잡은 인가도 받을 때도 있지만 신고할 때도 있어요. 이 신고는 어떨 때 직장 특잡이 신고하느냐? 자기가 주택을 직접 짓지 않고 남이 지어놓은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거예요. 분양받는 거예요. 그런 직장 특잡은 인가받는다, 신고한다? 신고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잘 나와요. 다음 2번. 토지 사용 권원 등 확보. 즉, 위 일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잡 설립 인가받은 자 뭘까요? 지역택잡, 직장택잡. 이것이 2020년도 개관식으로 나왔어요. 아주 쉽게 나왔어요. 지역택잡, 직장택잡은 기억. 권원은 몇 퍼센트입니까? 80% 이상. 니은. 소유권은 몇 퍼센트 이상입니까? 15% 이상. 꼭 외우셔야 되고 주관식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리모델링 주택잡은 해당될까요? 안 됩니다. 리모델링 주택잡은 해당 안 된다. 그러면 밑에 3번. 리모델링 주택잡은 따로 다룬다. 밑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의결을 해야 돼요. 찬성한단 말이죠. 찬성해가지고 의결을 해가지고 인가받아요. 누구한테? 똑같이 시장, 군수, 군장 인가받습니다. 결의해가지고 결의 찬성해가지고 얼마나 결의를 해야 될까? 얼마나 찬성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가받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택잡. 186쪽 위에 나오겠네?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보니까 리모델링은 말이죠. 리모델링은 아파트 전체 리모델 할 수도 있고 한 동만 리모델 할 수 있어요. 전체 리모델 할 수 있고 한 동만 리모델 할 수 있다. 전체 리모델 할 때는 얼마나 결의하느냐? 전체 3분의 2 각동 과반수 결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동만 리모델 할 때는 3분의 2 이상 결의하면 되고 이렇게 꼭 외우셔야 합니다.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번 설립신고 중요합니다. 5번 설립신고. 아까 얘기했죠. 어느 조합이 신고한다고요? 직장주택조합이 신고하죠. 왜? 공유주택을 자기가 짓지 않고 공급받는 거, 분양받는 거. 남이 지어놓은 공유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 설립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한테 인가받지 않고 뭐 간다? 신고하면 된다. 해산이나 변경할 때도 역시 신고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조합 서류, 조합의 설립 절차, 서류 제출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보면 돼요. 심화 강의 때 복잡하니까 그건 나중에 심화 강의 때 살펴드리면 됩니다. 쭉 가시고 그 대신 188쪽 위에 188쪽 위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 총회 의결을 하는 경우는 직접 출석을 해야 돼요. 이거 중개사 시험에 나왔어요. 얼마 이상 출석해야 됩니까?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특별히 중요한 거 창립총회 기타 중요한 것은 얼마가 출석해야 돼요?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만 몇 명이서 알아서 막 해버리니까 그거 100분의 10, 100분의 20 공부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이렇게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요즘 말로 코로나가 막 유행하고 오미크론인가 뭔가 유행해가지고 모였다가 다 이거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출석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떤 거 해야 될까요?
뭐 온라인 같은 걸로 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 표현하냐면 거기는 어떻게 표현해? 전자서명법에 따른 거기 전자적 방법. 전자적 방법. 그러니까 카톡이나 뭐 같은 간에 줌이라든가 아니면 뭐 같은 간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해야 된단 말이죠. 직접 출석 안 해도 돼요. 이건 예외적으로. 공부하시면 돼 있고, 밑에 동그라미 5번, 조합원 수 잘 나오죠. 리모델링 특잡은 조합원 수 상관없어요. 리모델링 특잡은 조합원 몇 명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결의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 두 조합원 조합원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인가를 받나부터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사용공사 받나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몇 명을? 기업,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몇 퍼센트 이상? 50% 이상. 그러니까 예를 이런 거예요. 100명이다, 100세대다. 주택건설 예정 세대가 100세대다. 그러면 조합은 몇 명 이상이다? 50명 이상.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변경됐다. 사업계획 수행 과정에서 변경됐다. 그럼 만약에 200세대로 늘어났다. 그러면 100명 돼야 되겠죠? 더 늘려야 돼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밑에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거. 이건 또 뭔 소리냐?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거. 이건 뭔 소리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주택건설 예정세대수가 30세대다. 그러면 조합원 원래 몇 명이어야 되죠? 15명이죠. 50%니까. 그죠? 15명 이상 이해야 되겠지만은 안 된다. 최소 몇 명이다?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다음 밑에 6번. 리모델링은 말이죠.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할 수 있어요. 직장택잡이나 지역택잡은 조합원들이 나한테 못 팔아먹어요. 지역택잡이나 직장택잡 명의 못 넘겨줍니다. 근데 리모델링은요, 상관없어요. 그냥 리모델링 조합원 넘길 수도 있고 아파트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301호의 주인 A가 리모델링 결의할 때 찬성했어요. 근데 그걸 B가 사가지고 들어왔네? 뭐 한 걸로 본다? B도 동의한 걸로 본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189쪽 제일 밑에 189쪽 제일 밑에 직장택잡 설립신고. 직장택잡 설립신고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 직접 짓는 거요? 남이 지어놓은 걸 분양받는 거예요? 남이 지어놓은 걸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뭐를? 공유택. 공유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택잡은 인가받지 않고 뭐 한다고요? 신고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죠. 누구한테? 시장, 군수청장. 근데 주의할 것은 신고 제출할 때 밑에 그 서류가 있어요. 서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업, 니은, 디귿인데 디귿이 중요해요. 디귿. 디귿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주택자라고 되어 있어요. 무주택자. 무주택자. 무주택자는 왜 들어갔냐? 거기 무슨 주택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보니까. 공유주택. 공유주택은 집이 없는 사람만 돼요. 그러니까 이때 공유주택 분양받는 직장택 조합원 되려면 집이 없는 자만 돼야 돼요. 집이 없는 자. 무주택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붙인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시고 조합원에 있어. 조합원. 지역택 조합원, 직장택 조합원 190쪽이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역택 조합원이나 직장택 조합원은 집이 한 채 있거나 없으면 돼요. 없어도 되고 집이 한 채 있어도 되는데 그 한 채는 박스 안에 니은 보니까 몇 제곱 뒤에 한 채다? 85 제곱 뒤에 한 채 있으면 돼요. 그때도 괜찮아요. 결국 그러면 지역택자, 직장택자은 무주택자만 조합원 될 수 있다. 틀려요. 유주택자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지역택자은 동그라미 2번 거기 조합설립 인가 시점 현재 그 지역에 몇 개월 이상 살았어야 된다?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요.
그 지역주택자에 돈 번다고 소문나서 어저께 이사 온 사람은 안 돼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요. 그리고 직장택자분은 아까 똑같이 집이 없거나 85점부터 이하 한 채 있어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러나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동그라미 1번 다만 공유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 조합원은 집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기역에 해당하는 세대자 집이 없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공유주택을 공급받는 직장주택자 신고하는 놈 동그라미 1번에 공유주택을 공급받는 거 신고하는 직장주택자는 집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괄호 1에 동그라미 1 기역에 해당하는 거 이게 집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 했잖아요. 무주택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91쪽에 올라가서 괄호 3 리모델링 주택자본 리모델링 주택자본 무주택자일까요? 집이 있어야 될까요? 집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다 이발소 갔다 머리카락이 있어야 되죠. 그죠? 머리카락 없으면 이용 못하죠. 리모델링 하려면 집이 있어야 리모델링 하죠. 그래서 다 뭐가 끝났냐면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다 뭐라 돼 있다? 소유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301호 아파트가 있었는데 301호 아파트를 여고동 창생 셋이서 남편 몰래 돈 내가지고 아파트 301호 사놨어요. 근데 그곳이 리모델링 된대요. 이때는 조합원을 몇 개 줄 것이냐? 몇 개 준다? 1개 준다. 누구? 영숙이, 명숙이.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한테 준다고 했어요? 대표하는 한 명을 준다.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그 여러 명을 대표한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당연하죠. 그렇게 되겠죠. 다음 거기 괄호 5번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 주택자업은 마음대로 팔먹을 수 있고 교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역주택자가 직장주택자업은 마음대로 교체 신규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분양권 전매나 비슷하니까 안 돼, 못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안 되는데 다만 박스는 된다. 박스는 교체 신규 가입이 된다. 기억 거기 보니까 추가 모집 승인받았다. 인기가 없었나 봐요. 조합원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추가 모집해야 되겠죠? 근데 주의할 것은 추가 모집은 인가받아요? 승인받아요? 승인받아요. 다음 니은 충원할 때, 보충할 때 조합원이 사망했다. 보충이 되겠죠? 또 B번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권 같은 것이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됐다. 사람이 변경됐다는 뜻 말이죠. 이때는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법 64조 1항 1호에 해당할 때는 금지됐든 제한다. 이거 뭐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안 돼, 이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판결이 하더라도 변경 못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64조 1항 1호가 투기과열지구예요. 이건 안 된다. 다음 10번. 원래 조합원 수는 몇 퍼센트 이상이라고 그랬죠? 50% 이상이잖아요. 근데 미만 됐어요? 채워야 되겠죠? 채운다. 다음 D번. 가만히 보니까 집이 세 채 있더라. 그 사람 탈락이죠? 다른 사람 채워야 되겠죠? 그것이 D번이고. 또는 2번.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50%가 미달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 사람은. 그럴 때는 채워야 되겠죠? 등등. 이런 것이 바로 교체 신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2쪽 위에 동그라미 2번, 3번. 이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여기까지 할 건데 2번, 3번까지 할 건데 왜 중요하냐?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때는 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추가 모집 당시나 충원 당시를 기준합니까? 옛날에 조합설 인가의 신청 당시 기준합니까? 옛날에 조합설 인가의 신청을 기준해서
자격을 따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험 문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랬습니다. 이거 중개사, 관리사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도 이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느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지역 택자변이 되고 싶다. A가. 그 지역에 돈 많이 번다고 소문나서 조합원만 되면 나중에 아주 그냥 2배를 갖다가 뻥튀기 한다고 그래서 소문나서 조합원 되려고 왔어요. 언제 왔냐면 6월 1일 날 왔어요. 그러면 조합에서 심사하겠죠. 될까 안 될까. 근데 이분이 이 지역에 6월 1일 현재 몇 개월 살았냐면 4개월 살았어요. 6월 1일 현재 4개월 살았어요. 조합은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못 되죠. 그래서 이제 A는 투덜투덜하고 갔어요. 집으로. 그 다음 다시 12월 1일 날 사정이 있어 추가 모집한대요. 몇 개월 지났죠? 6개월 지났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 몇 개월 된 겁니까? 10개월 됐죠? 4개월, 10개월 살은 지 10개월, 이 지역에 살은 지 10개월 됐잖아요. 거주한 지. 그럼 충분히 자기 되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충원 시점이나 추가 모집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로 돌아가서 옛날 들어서 인가 신청 당시에 이때 인가 신청할 때 6월 1일자인데 그때로 보니까 그게 또 4개월이죠? 안 돼요. 안 돼요. 자, 조합설이 인가 신청 당시 기준에서 되느냐는 따지는 것이지 나중에 뭐 추가 모집 이때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변경 인가 신청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사업계획 승인 시점까지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시점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시험지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강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14강은 3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부터 14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